좀 크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들이, 어, 사실은 ABA의 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ABA 수업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ABA 수업을 오냐 하면, 언어 수업이나 뭐 다른 수업을 하다가 크게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좀, 뭐라고 변화가 크게 없었다. 이제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무발화라서 ABA 하러 왔다. 이러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고, 한 부류가 계시고, 두 번째 부류는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 때문에 뭐 특히 아주 이제 중한 그런 행동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기술이 아주 낮은 친구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 행동 때문에 내가 AB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축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 그 5회기에 걸쳐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기술 습득 프로그램. 에이블사를 써라, 뭐 VB맵을 써라,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했었냐 하면 기술 습득 프로그램 때문에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 물론 그 기술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 평가서, 중재안, 목표 잡으셔가지고 데이터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이 다른 축이 행동 감소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기술을 올리고 문제 행동을 내리고 이 두 가지 두 가지 축. 이걸로 이제 우리가 ABA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로 먹고 사는 거죠. 오늘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 기술 습득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행동 감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학교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시기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혹시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은 없죠? 다 들어오셨죠? 그저께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천안에서 어떤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문제 행동이 심해서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안에서 대구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처음에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당신이 교수래요. 교수인데 천안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고1이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는 맞는데 학교에서 요즘에 뭐 공격 행동, 친구들 머리에다가 물을 막 들이부었대요.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이제 1년에 이런 행동이 발생이 되는데 특수교사가 있다고 해요. 특수교사가 엄마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라. 어떻게 할 것이냐. 특수학교로 보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를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도 지금 우울증 걸릴 판이다. 그리고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교 측에서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 측에서는 이게 이제 공업고등학교더라고요. 공업고등학교는 제 생각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경험치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케이스들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뭐 그런 맥락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머니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천안에서도 천안교육지원청에 2025학년도 천안행동중재지원단 사전협의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막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 그 동네에도 아마 행동중재 컨설팅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 특수교육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컨설턴트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학교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 아이를 지원하는 거,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일일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고, 실무자들 뭐 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는 게 지금 요 사업입니다. 대구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서울교육청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래서 당장 그 교육청에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이랬대요. 자기네들이 이거를 딱 10명만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한 학기에 10명만. 그래서 거기가 이미 자리가 없다. 그래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엄마는 어 교육청에 다 달라들 어떤 그 구실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뭐 다음 학기에 하든 아니면 한 명을 더 선정을 하든 그거는
부모님께 좀 푸시를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요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 위클래스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위클래스에 가는 애들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특히 그 뭐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인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상담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해결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 컨설팅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하나의 큰 그 구멍이죠. 구멍.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확장이 될 것이다. 학교 행동 중재 컨설팅 사업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럼 선생님들께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요거를 지금 지난 몇 년간 서울에서 대구에서 쭉 해봤더니 컨설턴트로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우리 센터장이신 허진 선생님도 계시지만, 한번 오라, 예를 들어 한번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근데, 쌤 바쁘시잖아요. 다 바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간다 한들, 학교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치료실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교사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그 포인트는, 이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 교사들을 지금 QBA로 양성하고 있죠. 서울에서도 지금 매년 10명씩 하고 있고 대구에서 지금 300명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에 걸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그 한국의 특수교육 현장 안에서 이 행동 중재에 관한 어떤 트렌드라서 잠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도 일단은 학교 행동 중재 컨설팅은 확장이 될 것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학교행동 중재 컨설팅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제 의뢰를 받으면 이들은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다 연락을 돌릴 거예요. 뭐 센터장이나 뭐 AB 한다는 다 연락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간이 돼서 우리가 나갔어요. 제가 나갔어요. 어떤 무슨 어디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뭐 3학년 2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중재 컨설팅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총 5에서 10회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컨설턴트가 정하기 나름이고 일단 나가면 먼저 첫 번째는 무조건 직접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애들을 무조건 봐야 돼요. 교실에서 뭐 특수반에서 그리고 나서 특수교사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통합반 선생님 계시면 통합반 선생님 얘기 들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특수학교의 행동 컨설팅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가서 첫 번째 회기는 무조건 직접 관찰입니다. 직접 관찰 없이 그냥 교사의 말만 듣고 컨설팅을 한다.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입을 열면 안 되죠. 그죠?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관찰, 교사 인터뷰 요게 이제 1회기에 속하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이 두 번째 회기 때 만나면 앞에 본 거에 대해서 협의회를 해야 돼요. 앞에 내가 봤잖아. 아이들을 봤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목록들을 막 적어가지고 협의회 때 제가 이제 얘기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관찰할 때 잘해야 되겠죠. 관찰을 그냥 대충 하고 오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 번 보고 협의회 때 내가 내 문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회 때는 그리고 나서 협의회를 마치면서 이때는 뭐 교사도 올 것이고 부모도 올 것이고 다 올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아이를 개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모 교육 실무자 코칭 뭐 이런 스타일로 할 건지 이런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교사 일반 교사 코칭 뭐 이런 것들도 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요거를 이제 총 5에서 10회기 안에 다 집어넣는다. 근데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행동중재 계획서를 만들어 드리고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언지를 주고 하지만 그들은 문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해주고 나와야 될 거는 행동중재 계획서 또는 행동지원 계획서 이거를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청에서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행동중재 컨설팅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1대1로 빼내는 경우도 있어요. 빼내서
옆반에 무슨 과학실 같은 데서 아이랑 뭐 이렇게 막 수업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특수교사가 가지고 온 어떤 문건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무 보조사를 실무 보조사를 뭐 컨설팅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행동준비 컨설팅은 뭐였냐면, 학교에서 저를 의뢰했는데 저보고 학교로 오지 말래요. 왜냐면 자기네 수업한테 방해된다고 오지 말래. 약간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특수 학교들이. 그 저보고 아이의 집으로 가래요. 그 집에서 그 아이랑 그 쉽회기 수업을 해달래요. 내가 근데 이제 그 되게 좀 그 아이가 막 부유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할머니랑 노모랑 둘이 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좀 처음에 되게 뻘쭘했거든요. 그죠? 근데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이 들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 아이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처음 들어갈 때 그 무엇보다도 관찰을 어떻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노트를 가져가서 적어도 상관없고 다 한데, 제가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관찰 기록지입니다. 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미팅 마치고 나면은 오늘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릴 것들, 그리고 미팅 때 얘기했던 것들은 다 PDF로 드리거나 뭐 드릴 테니까 쌤들 입맛에 맞게 쓰시면 돼요. 관찰 기록지에다가는 내가 협의회 때 내놓을 그 공문에 들어갈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관찰을 갔는데 이 오른쪽에는 지금 제가 막 그 빈칸에다 막 적어놨죠. 왜 그러냐면 저는 통합반으로 먼저 갈 줄 알았는데 통합반 가지 않고 특수반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특수반에서는 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문제 행동이 하나도 발현되지 않는 상황이래요. 뭐 근데 뭐 일단 그거부터 보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뒷장에다 그냥 막 적은 거예요. 5시, 9시 50분에 들어갔다. 선생님이 뭐 교사가 뭐뭐 하에 찾아와 뭐뭐뭐 이렇게 말했더니 애가 플러스 플러스 다 정반응. 그러니까 지시 따르기가 된다는 뜻이죠. 지시 따르기 1단계 지시 따르기 된다. 착석된다. 공동주의 가능하다. 자바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왜 그 VB맵으로 수업할 때 우리가 항상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그 관찰 안에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 자기 게시가 없다. 선생님이 물레방아 뭐뭐뭐 해서 붙이자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플러스 붙여 마이너스 2단계 지시 따르기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런 예시들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문서를 만들 때에 2단계 지시 따르기가 안 된다. 그러니 선생님 너가 1단계 1단계 끊어서 하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해라. 이제 이런 걸 말할 수 있어가지고 예시도 좀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건 뭐 수업을 원체 뭐 그 특수반에서 수업하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통합반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회기를 봤는데 10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이 한 1교시가 40분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치료실 수업처럼. 그래서 5분 단위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10시 30분, 10시 35분, 10시 40분, 10시 45분 쭉 잘랐죠. 5분 단위로 잘라서 이 아이는 그 교사가 얘기하는 문제 행동이 뭐냐면 입시를 거부하고 의자에 앉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거부. 근데 결국에 10시 35분에 입실은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진 않았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아이가 선생님을 보고 수업에 참여했던 것은 10시 45분부터였다. 라고 일단 명시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요거를 데이터화 시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총 40분의 시간 동안 아이는 5분이 지나고 나서 수업 교실 안에 들어갔고 의자에 전혀 앉지는 않았어요. 전체 40분 동안. 하지만 수업에 참여는 가능했다. 총 60%의 시간 동안. 이 정도의 데이터를 나와주게 하기 위해서 어느 포인트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말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서서 교사의 눈을 본 후, 그 다음에 테이블릿을 보고, 다시 교사의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 요거를 저는 이제 수업에 참여한다라는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거고. 어, 여기 보니까 이제 A, B, C. 근데 애들이 중에서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때린다, 도망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A, B, C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B에는 때린다. 그다음에 때리는데 앞에 뭐 수학 문제집을 줬더니 때린다. 그랬더니 공무요원이
하지 뭐 그랬다. 먼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B, C. 그러니까 특이할 만한 행동들은 A, B, C로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칸은 거의 안 적은 거죠. 근데 아이들마다 행동이 또 다양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이게 관심인지, 물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감각인지 그 순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죠? 행동을 이제 봤으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네모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모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이런 거. 이런 에, 동그라미가 안 쳐지네. 이렇게 안 쳐지죠? 자,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학교 차원의 긍정행동 지원 SWPBS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있네.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른쪽에 PBS라고 써놨죠. 우리가 기술 감소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문제 행동을 잡으러 들어갔지만 우리는 아이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는 건드리지 않아요. 뭘 보냐 하면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PBS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거는 쟤는 뭐 뭘 못하네. 왜, 뭐 이게 아니라 교사가 스케줄 있어? 타이머 있어? 기대 행동을 명확하게 얘기해? 손에 피직 같은 거 들려져 있어? 자리 배치는 적절해? 교사가 긍정적인 관심을 주고 있어? 과제 수준은 정확해?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소로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 차원의 긍정행동 지원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이 통합학교는 통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왜 애를 계속 지금 애한테 지금 바꾸라 그러는 그 꼴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소들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차원의 긍정행동 지원 SWPBS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체크리스트 요소들이에요. 그걸 제가 제 그 데이터 기록지에 그냥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학습자가 우리 아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기술은 공동주의 있어요. 착석도 있어요. 수용 언어도 어느 정도 있어요. 표현 언어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체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는 통합반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 공동주의도 없고 착석도 없고 표현 언어도 없어요. 자바라가 없으니까. 그냥 수용 언어만 뭐 이거 있어. 그리고 후속 결과로는 교사는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별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뭐 구체적인 칭찬도 없고 들어와줘서 고마워라든가, 같이 참여해줘서 고마워라든가, 뭐 이런 말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SWPBS에서 바라보는 그 체크리스트가 요 부분이에요. 요거를 얘기를 해야 통합반 선생님한테 할 말이 생겨요. 요거는. 통합반 선생님께서 아이를 통합할 때에 꼭 이거는 그 보편적 중재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그 근거로서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관찰을 하면서 생각이 날 거예요. 아, 뭐가 필요하겠구나. 문 옆에 앉을 건데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혹시 교실에서 뭐 시각적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디로 가라든가 스케줄 필요한 거 아닌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한 선행중재, 학습자가 꼭 배워야 될 기술들, 헤드폰을 쓴다든가 또는 뭐 일어서 있는 책상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바로 우리 얘기했었으니까 도움 요청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그 순간에 보이는 것들을 막 적고 그다음에 후속 결과로서는 구체적 칭찬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 칸은 아무래도 보이는 것들 있냐 없냐의 문제고 이 밑에 부분은 그래서 내가 뭘 제안할 건데 내 제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장을 막 이렇게 갈기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한두 번 나가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익숙해져.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관찰 기록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음. 레이저템이 좋기는 좋은데 그 뭐 이런 행동 중재 계획서의 핵심은 제가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더 어, 자, 행동 중재 계획서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지금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행동 중재 계획이고 성인들 되게 복잡하죠. 제가 조금 더 간단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뭐를 써주고 나와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뭘 써줘야 되냐 하면
잠깐만. 잠시만요. 선생님들은 이거를 써 주시고 나와야 돼요. 행동중재 지원 계획서. 그 그러니까 성인들, 우리가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이들, 아주 꼬꼬마들도 있고 다 한데, 성인들은 행동 중재란 말을 싫어해요. 행동 중재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우리 대상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게 들리기 때문에 이때는 행동 지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성인에서는. 근데 뭐 일단 학교에서는 행동 중재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아이 이름이 있고 표적 행동을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뭐 이게 뭐 조작적 정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능평가나 할 때 막 서로 헷갈려요. 서로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표적 행동을 한 가지를 정확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골라내시고 가설적 기능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기능이 아니라 가설적 기능입니다. 가설적 기능을 찾아내셔서 여기에다가 이러이러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에, 이, 이 가설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떤 목표, 교실에 안 들어오는 대신 또는 얘는 친구나 선생님의 신체나 이그 조작적 정의가 뭐냐면 이 친구는 친구나 선생님의 신체, 특히 다리, 가슴 이런 데를 팔로 껴안거나 손으로 잡는 6학년 아이가 그런 행동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되죠. 통합반이니까, 통합학교니까. 이제 이게 표적 행동이다. 이제 근데 가설적 기능을 탐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직접 관찰, ABC 데이터, 그리고 간접 기능 평가 이런 걸 통해서 했겠죠.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 가설적 기능이 나왔어요. 비사회적이다. 관심 습득이다. 신체적인 어떤 만짐으로 인해서 쿠션을 만지는 듯한 쾌감을 느끼나 봐요. 이렇게 살 뽕뽕 만지면. 그러니까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몇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일 것이다. 6학년이나 됐으면 단순하게 한 가지는 아닐 거란 거죠. 표적 행동을 통해서 대상자가 이 아이가 얻고자 하는 거는 또래와의 신체적 접촉 또는 또래로부터 관심일 수 있다. 계속 가설이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다리를 만지는 대신 할 수 있는 목표 행동은 뭐냐? 친구나 선생님, 뭐 어떤 그 뭐지 거리두기를 한다. 항상 사람들 거리두기를 한다. 또는 만약에 친구들랑 인사하고 싶으면 하이파이브를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관심을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가서 껴안고 다리를 만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행동 대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다라고 해서 대체 행동을 적으셨죠. 그러면 이 대체 행동을 어떻게 가르치실 거냐? 사회성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몸과 내 자리, 지켜야 될 사회적 규칙을 연습한다. 연습을 해야 되겠죠. 듣고 연습하고 피드백 과정. 보여줘.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책만 읽어준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진정 기술, 뭐 숨쉬기 뭐 이런 거 가르친다. 그리고 차별 강화, 교사와 거리를 두고 과제를 수행할 때, 그러니까 기대 행동을 보여주면 강화. 너무 잘한다. 너 이렇게 그 거리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잖아. 너무 좋다. 멋져다. 또래와의 거리 두기를 하면 거리 두기 너무 잘했다. 뭐 10분 간격으로 코인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대 행동을 통해서 코인을 획득하고 강화물에 접근할 수 있다. 뭐 여기서 자기 정한 거야. 패드를 사용한다. 1코인에 1분 사용, 최대 5분까지.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이제 따라 하시니까. 인쇄하려면 20코인이 필요하고 초콜릿 과자를 먹으려면 10코인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제 뭐 전환할 때. 그리고 또래를 이용한 교육. 정기적으로 특수반 같은데 정기적으로 자극이 적은 공간에 또래를 초대를 해요, 일부러. 초대를 해서 인사하기, 보드게임 하기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적절하게 사회성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거. 그리고 어, 너무 아이가 이제 체육관 이런 데서 흥분이 올라. 왜냐하면 위에 보면 이 행동들이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중간놀이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몰리는 시간에 점심시간, 체육시간 이럴 때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흥분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일 때는 자극이 적은 뭐 특수반에 잠깐 와서 진정시키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예도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건 이제 교수 전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갑자기 그 뛰어가가지고 여자의 다리를 잡고 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후속 결과, 반응 전략이잖아요. 그럴 때는 흥분도가 높은 경우에 또래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 차단을 시도할 수 있다. 뭐 신체 촉구를 통해서 떼낸다 이 말이죠. 자극이 적은 장소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스스로 진정하도록 한다. 이것도 신체 촉구라 이 뜻이에요. 신체 개입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숨 고르기 시도를 한다. 그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따라와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죠? 그 다음에 혹시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하면 뭐 그 위기 관리와 안전과 예방 지원 훈련을 마친 인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자극이 적은 곳으로 에스코트를 한다. 고확률 요구 연사를 통해서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진정해 한다고 진정할 수 없거든요. 진정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말로 진정이 안 돼요. 그러면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확률 요구 연쇄 이 방법 많이 쓰는 게 여기에서는 정말 이제 쉬운 것들 일단 이렇게 흥분해 있는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좀 깜짝 놀래키면서 뭐 박수 쳐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주면 아이가 생각이 전환이 되거든요. 지금 흥분한 상태 전환이 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흥분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뭐 기다려준다. 이제 통합학교다 보니까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을 건 분명하거든요. 특수반이거나 이러면 특수학교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시도 안 됐을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합학교에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뭐 기다려주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나름 그래도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괜찮은 행동 중재 지원 계획입니다. 자, 잠시만요. 죽겠네 진짜. 죄송해요. 옆에 우리 남편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소리 질러서 조용 좀 하라고. 자, 너무 웃겨.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어. 자, 다시 행동중재 지원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래도 이제, 어, 행동 지원 계획 또는 중재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들은 타겟 행동을 정하는 거, 표적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는 문제 행동이란 말을 쉽게 쓰지만 문제 행동이라는 말 대신은 도전 행동이란 말 많이 쓰죠 요즘에는. 그 도전 행동이란 말도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도전 행동 부정적이다. 그래서 어려운 행동 이렇게 더 이렇게 베이그하게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한 느낌이 있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 용어는 계속 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 어려운 행동, 도전 행동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선생님들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문제 행동 쓰는 것보다는 문제 행동, 어려운 행동, 도전 행동 이것들을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의 말들이기 때문에 타겟 행동 선정하실 때 특히 이제 치료실에서 있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보는 애다, 1번 보는 애다. 근데 그 행동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빈도나 지속 시간이나 강도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엄마한테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적 행동을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빈도, 지속 시간, 강도를 내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충분한 중재 시간이 있다. 뭐 일주일에 2번 보니까 내가 일관되게만 하면 분명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표적 행동으로 잡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표적 행동을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걸 그냥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어, 치료실에 이제 계시거나 혹시는 특수학교에 계신 분들은 우리 애는 행동이 문제 행동이 막 10가지가 넘는다고 막 이래요. 뭐 물건 입에 넣기, 뭐 하면은 손으로 바지 안에 뭐 손 넣기, 뭐 화가 나면은 울면서 바닥에 뒤로 누워서 뭐 하기,
막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행동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먼저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 요거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2살짜리 아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돼요. 우리 딸도 3살 때 기저귀를 뗐습니다. 근데 엄마가 우리 애는 2살 반인데 기저귀를 떼야 되겠대요. 그래 엄마가 정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기저귀를 떼는 걸 목표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 해보시든지 그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이게 진짜 얘한테 뭐 중요한가? 아직 시간 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아까 그 이제 친구 이렇게 손 만지는 행동, 다리를 만지는 행동 이게 특수학교였다 그러면 공격 행동 같은 거 하는 애들부터 먼저 중재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다리를 만진다? 그럼 그 여자아이는 완전히 또 멘붕이 올 거야. 트라우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특수학교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일반 학교에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ABA라고 한 ABA 정의가 그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환경 조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ABA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뭐 부모, 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뭐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돈을 받으면 교육청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한테 돈을 받으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펀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또 나의 전문 의견도 넣어야 되는 건 넣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요 앞부분만 볼게요. 도전행동 지원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속어에 있지 않다. 영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넣어가지고 점점 감소시키는 거겠죠. 감소. 그러니까 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평생 가지고 있던 행동 양상인데, 지원을 너무 잘해가지고 100번 하던 걸 20번으로 줄였대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거를 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행동은 평생 하던 건데 너무 또 푸시하다 보면 backfire. 갑자기 다른 행동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속어에 초점 맞추시는 마시다.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파워포인트 읽어보시면 됩니다. 행동중재 계획서를 쓰실 때는 요 중간 부분은 한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거는 환경을 바꾸는 부분이다라는 거. 원인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맥락이다. 사회적으로 타당한 기법, 혐오적인 기법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냥 ABA라고 하기 그렇고 이제 행동 분석에서는 혐오적인 기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소위 지금 최근에 문제시대 최근에 좀 트렌드가 미국에서 이제 ABA 센터 하시는 분들이 미국 센터가 갑자기 한국의 어떤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막 아이들을 지원하겠다는 둥, 막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막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행정적으로나 펀딩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웃긴 건 그들이 혐오적인 기법을 사용해요. 아이가 이제 그 반복 행동, 상동 행동 뭐 이렇게 팔딱팔딱 거리면은 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입에다가 뭐 쓴 음식을 먹인다 그랬나? 아니면 소리를 삑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벨 큰 소리. 그걸 귀에다가 한다 그랬나?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깜짝 놀라서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혐오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거는 긍정행동 지원 차원의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미래에도 더욱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이해하셔야 된다. 혐오적인 기법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최소화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행동이 중해요. 아이들이 손가락 너무 빨아가지고 그 초등학교 2, 3학년인데도 손가락을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 여기 막 헐어지고 이랬다. 그러면 이 행동 안 잡으면 정말 이 아이한테 큰일은 항상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행동은 잡아야 이 아이의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가 연고 같은 거 발라가지고
빨았을 때, 연고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감각이 안 오네?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은 속어 이제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혐오 자극을 사용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랑 베네핏, 위험과 그 이득, 그걸 이제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된다. 근데 최소화,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소들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서식 안에 들어갔죠? 도전 행동의 정의, 기능, 평가.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도전 행동의 기능은 무엇이다? 가설적 기능은 뭐뭐다. 도전 행동,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설을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같다. 그리고 목표 행동이 있어야 되고, 어, 대체 행동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컨설팅으로 불려 들어가든 아니면 선생님 지금 이제 이번 주 숙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원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 한 명,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시는 분은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숙제죠. 지원 애들 중에서 한 명 선정하셔가지고 걔네 중에서 걔 가지고 있는 행동 중에서 요거는 조금 요거 연습하는데 이제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선정하셔도 돼요. 최근에 제가 했던 그 아이는 그룹 수업을 하는데 개별 수업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룹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 자발언은 없어요. 그 잘한다는 말은 물어보면 대답은 해요. 근데 자발적으로 뭐 말이 없는 아이였던 거 몰랐어 나는. 근데 그룹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다가 음악을 잠시 멈추고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면 바닥에 들어놓아서 울어요 그냥. 막 울기 시작하면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뭐 이런 행동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수업을 참여를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제가 그 행동을 바닥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울며 뭐 발버둥을 치는데 5분 이상 이 행동이 지속될 경우 이런 거를 내가 표적 행동으로 잡았습니다. 조작적 정의. 그럼 이 행동을 왜 하는지 물론 저도 생각이 있을 거고 선생님 생각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지만 어, 그 행동 평가를 먼저 기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예방 전략은 뭐냐면 뭐 기능에 따라서 전략이 뭐냐면 5분마다 한 번씩 잘 앉아 있더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5분마다 한 번씩 일어서서 이게 NCR이죠. 그러니까 비유관 선행 강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그 문제 행동이 없었을 때는 잘했다 그러면서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거나 애가 좋아하는 뭐 간식 같은 거 제가 하나 줘요. 너무 이쁘게 잘 앉아 있네. 또는 아유 징징 안 하고 너무 잘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징징한다는 말 쓰고 싶지 않긴 한데 이 아이는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징징한다는 말을 해야 지가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잘 앉아 있으면 구체적으로 칭찬. 그 조금 이렇게 무료해지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전략 그리고 누구랑 누구는 떼어놓고 안 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예방적 전략들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난 두 세션 동안 행동이 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예방 전략을 잘 세우면 문제 행동이 바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이렇게 가는데 학교용 예시는 아까 봤습니다. 기능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뭘 봐야 돼? 그럼 직접 관찰을 해야 되겠죠. 애를 봐야 되고 항상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ABC 데이터 기록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문제 행동이라 그러면. 그 데이터에는 B 행동이 일어났을 때 ABC 데이터 기록지 어떻게 생긴지 쌤 다 아시죠? 그거는 뭐 그냥 칸에다가 ABC라고 돼 있으니까. ABC 데이터 기록지는 다 아실 거고. 삼포도는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그렇게 하는지. 근데 우리는 치료실에서 아이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40분 뭐 보고 뭐 1시간 보기 때문에 산포도가 큰 의미는 없죠. 근데 학교에서 6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이 문제 행동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쭉 보면 점심시간 1시간 전에 항상 발생하는구나. 집에 가기 1시간 전이구나. 밥 먹고 나서구나. 과학 시간마다 이러네. 이런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포도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작성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나와야 돼요. 특수교사한테 또는 실무한테. 그러니까 그 웅이 선생님 학교에 나가실 때도 ABC 데이터 기록지, 삼포도 이런 그 표를 그 공익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라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말해줘야 되겠지만 하라고 말해야 돼요. 요것들을 직접 평가라고 봅니다. 직접 요거는 직접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평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간접 기능 평가. 이게 이제 QABF, 이게 QABF, FAST, 뭐 MAS,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아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세 가지예요. 제가 직접 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간접 평가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보완하기 위해서 간접 평가를 하는데 베스트, 마스 좀 이상하죠. QABF. 근데 풀어보면 다 풀어보면 이제 미국의 응용행동 분석가들이 만든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게 도움이 되는 평가서다 이 말이에요. 평가서.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직접 평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런데 간접 평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직접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이 다 상황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이죠. 우리 분석하는 사람. 근데 분석하는 사람들이 몇 없다 보니까 분석이 가능한 사람이 몇 없다 보니까 간접 평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이 행동의 기능은 무엇이다. 이렇게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간접 평가 그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체크리스트. 자, 이거를 이제 한 장을 그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행동을 보인다? 자주 발생하면 3점, 종종 발생하면 2점, 가끔씩 발생하면 1점, 뭐 0점, 0점 X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간접 평가를 하실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 특히 학교에 나가시거나 만약에 치료실에 계시면은 관련자한테 다 돌려야 돼요. 관련자. 누구냐? 치료사, 부모, 특수교사, 일반 교사, 공익 실무자들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와 항상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 장씩 다 돌려요, 선생님. 그래서 다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타겟 행동은 똑같아. 뭐, 표적 행동은 동일해야 되겠죠. 표적 행동이 동일해요. 선생님 적어 주셔야 돼요, 위에. 왜냐하면 표적 행동을 위에다가 명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요. 제가 좀 전에 이 친구가 바닥에 들어 누워서 울며 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발기질을 하고 5분 동안 진정이 안 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만 조작정 정의하면 사람들이 다 그 행동 나 알지. 그러면 그 행동을 자기 자극 때문에 하나? 그 행동을 아플 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조작적 정의를 적지 않고 그냥 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행동 말하는 거지? 일단 뭐 우는 거 말하는 거야? 뭐 그 서서 우는 거는 포함이 안 돼? 근데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분석가들이 하는 일은 이런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 보는 게 우리 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업 잘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역할 이게 이제 분석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쭉 매겨요 이렇게 점수를 그러면은 1점, 2점, 3점 쭈쭈쭈 QABF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QABF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프린트해서 그래서 다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분석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 그 종이를 보면은 중간에 회색으로 돼 있는 데다가 점수를 쭉 써서 요거에 합계를
적고 합계를 다 적으면 되고 그리고 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 기능에 얼마나 많은 그 요소들이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지금 파란색 선만 보면 특정하게 어떤 한 그 기능에 국한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고루고루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관심 습득이나 어떤 회피나 신체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루고루 복합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각 영역이 그 행동의 기능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를 보면 0점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0점인 것들이 있는 항목이 있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회피 기능이 그래도 기여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점수로 합산하는 것도 합산하는 거지만 기여도가 지금 회피 기능 이쪽이 좀 가장 그 좀 도드라지게 가설적 기능으로서 보인다. 먼저 이렇게 일단 요 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거는 간접 평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도구고 실제로 받아보시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쭉 쓰신 거를 받아보시면 중구난방이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생각하고 특수교사는 특수교사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일반 교사도 보이는 대로 실무자들도 또 자기 마음대로 이걸 그러니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 행동의 기능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팀이 이 행동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잡히지, 이 행동이. 이렇게 좀 약간 현타가 오는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패턴으로 이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은 그나마 우리 팀이 비슷한 눈으로 이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신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QABF는 관심 습득 기능, 회피 기능, 비사회적 기능, 신체적 기능, 강화물 습득 기능 이렇게 5개의 기능으로 나눠서 가설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패스트 두 번째 요거는 이건 한 장짜리 딱 한 아까 그것도 한 장짜리고 이것도 한 장짜리입니다. 이건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에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기능 평가 체크리스트 그거 치면 다 그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마치고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QAVF도 해보시고 패스트도 해보셔야 돼요. 다 해보셔야 돼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을 쭉 나열을 하면서 문제 행동에 대상 학생이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양육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발생하느냐? 예, 아니요, 모름. 이 셋 중에서 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관심 습득의 기능이냐는 거죠. 너무 조그마죠, 쌤이? 음, 음. 두 번째, 문제 행동이 대상 학생의 선호하는 물건 또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부됐을 때, 이를 빼앗아 갔을 때 발생하느냐? 예, 아니요, 모름.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전부 다 이 질문들이 이 행동의 기능을 뭘로 이제 가설화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 몇 문제, 몇 개냐? 총 16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QABF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QABF는 그보다는 문항수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점수를 여기다 딱 요약을 합니다. 예라고 나온 답변이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친 거는 점수화 시켜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가설적 기능을 볼 것이다. 0이 나왔으면 0 나오고 뭐 하나는 10 나오고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게 행동이 이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점수들이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더 어려운 거죠. 이게 간접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관련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혼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 그냥
복합적인 이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보통.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럼 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어떻게? 그래서 간접 평가라고 불리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응용 행동 분석 치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응용 행동 치료사가 아니라 응용 행동 분석가를 지금 얘기하죠. 분석가라는 말이 이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의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부담도 되고 빛도 되고 그런 거죠. 자, 베스트 해결 행동 중 베스트. 음. 또 체크리스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드릴 거 너무 많긴 한데 요즘 밤이라서 보여드리기가 무서워서. 자, 아까 초반에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문제 행동이 너무 많은데 내가 도대체 뭐를 목표로 잡아야 되냐, 표적 행동으로 잡아야 되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우리 행동 분석가들이 우리들이 사실은 정해줘야 돼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되게 그 방해가 되는 행동, 그리고 그게 이 행동만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행동들, 그죠?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체크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랑 앞으로 일하게 되거나 이러면 교사들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자료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크리스트 좋아해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선생님들 그 학교 교사들한테는 다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뭐 이거는 그냥 PDF 파일도 있고 한글 파일도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거밖에 안 보여서 이거 그냥 했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행동이 많은데 걔 행동 특히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행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행동 중에서 이쪽에 있는 여기를 이제 보는 거죠. 자, 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험한 행동인가? 이게 자해냐 타해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가 잠재적 도전 행동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자기 팔을 깨무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깨무는 행동.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기를 만드는 행동이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 팔 막 특히 이제 좀 중한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화나거나 이러면 팔 깨문다. 심심하면 성기 만진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기쁘거나 즐겁으면 소리를 막 질러요. 목소리 소리를 질러. 이런 애들 많잖아요. 먼저 이런 잠재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를 통해서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중재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알죠. 이거 없어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이 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위험을 그래. 자기 팔 깨문 행동 맞아. 매우 그렇다. 성기를 만지는 것은 위험한가? 위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만지면 헐겠죠. 그죠? 그리고 일로 하자.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누구한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너무 갑자기 그러면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귀가 아플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고막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1점 정도 좋습니다. 이 행동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성기 만지는 건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3, 4학년쯤 되니까 애가 갑자기 어, 소리를 지르는 거 이것도 오래됐어요. 소리 지르는 건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 왜냐면 모발하니까.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가? 자기 팔 깨무는 행동은 뭐 그렇다. 이 행동이 자신의 발달 및 학습에 방해가 되는가? 방해가 되겠죠.
팔 깨무는 행동이 방해가 되겠죠. 다 방해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행동은 다른 사람의 학습 상황을 방해하는가? 소리 지르는 건데 방해해요. 성기 만지는 건 아니, 남의 학습은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다른 애들이 그거 보고 배울까 봐. 그거 겁나긴 하죠. 자기 손을 문다? 아프고 이러니까 또 울어요. 그러면은 방해되겠죠. 행동이 환경적 또는 교육적 중재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교사인데 치료사인데 이게 환경 중재랑 교육적 중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깨무는 행동. 의사소통 그때 잘 안 돼서 그랬던, 혹시 의사소통 올리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기를 만지는 거, 이거는 손 바쁘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 거는 저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무발하기 때문에 좀 신나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뭐 습관화가 돼 있는데 얘한테 이거 한다고 해서 말 안 듣더라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행동은 우리가 촉구를 통해서 못하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솔직히 좀 없는 것 같아요. 행동을 중재 지원하는데 지원 인력이 적게 드는가? 이게 중요하죠. 행동을 중재하는데 인원이 3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우리 못 건드려요. 그 행동은. 그죠? 못 건드리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2점씩 줄게요. 그냥. 행동 중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행동이 없어져야 제일 좋은 건데 계속 이거를 중재를 해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런, 아니면 제가 이 뭐라고 하지? 번역에 따라서 번역을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질문은 행동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은가? 저는 이거는 자신 있어요. 그리고 손 깨무는 것도 솔직히 자신 있어요. 근데 소리 지르게 하는 거는 저는 성공적으로 감소 가능성이 저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자, 점수를 매긴 겁니다. 자, 그럼 점수를 매겼더니 28점, 21점, 21점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그러면 일단 나는 팔 깨무는 행동, 요거부터 먼저 행동 중지 계획서를 만든다. 요런 뜻이에요.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런데 요 요소들은 행동 서비스 하는 우리들, 지원하는 우리들이 항상 고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원 인력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다른 애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수준. 그리고 너무 고질적으로 그랬던 건 아닌가. 가능성이 있긴 있는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도전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돼 있는 게 이 점수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으라고 엑셀 파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좋네요. 그죠? 음. 그러면 1순위는 자기 팔 깨무는 행동, 2순위는 성기 만지는 행동. 이렇게 잡고 순위 결과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동 중지 계획서로 넘어가면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좋은 툴인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나 모르겠다.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러시는 분들. 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QABF. 사회복지사들도 QABF는 요즘에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맹신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관적이에요, 다. 요게 그 QABF는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결과지잖아요. 이거는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왼쪽에 있는 것만 배포하시고 교사, 부모, 저기 치료실에서도 아까 그 바닥에 누워서 운다 그랬는데 그 친구 그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엄마한테도 한 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부 했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안 했고 그리고 저 같이 일하는 치료사 쌤 한 명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행동을 보고 있느냐. 지금 아까 25가지, 25가지 요 상황들을 어, 점수를 매겨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초반에 우리가 봤었던 거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행동 중재 지원 계획으로. 이름이 박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절차의 정당성이겠죠? 절차의 정당성.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가설이 나왔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번 달 숙제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VB맵 데이터 기록은 뭐 한 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의 축이에요, 축.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더 전문화돼야 되는 거는 제대로 된 행동 중재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표적 행동을. 그러려면 조작적 정의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틀리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서부터 뭐 그 철수가 선생님을 향해서 공격 행동을 시도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공격 뭔데? 어떤 공격 행동인데?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쓰세요. 철수가 교실에서 수업이 하기 싫어서 바닥에 누워서 울다가 일어나서 친구들을 때리고 그러다가 뭐 교실을 나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울다가, 그다음에는 발로 막 차다가 누구 때리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교실 밖으로 튀어나간다. 이게 하나의 연속의 성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시발이 되는 행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지? 그 시발된 행동, 그 행동들이 사실은 그 행동이 사실은 표적 행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행동 이거만 이 조작적 정의만 봐도 고기 근무요원도 교사도 특수교사도 부모도 다 그 행동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6학년 친구가 이 친구나 선생님의 신체, 특히 다리 가슴인데 가슴은 뭐 뽕긋하니까 푹신푹신하니까 만지는 거는 호기심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리를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페리시 아시죠? 왜 다리 페리시 있잖아. 페티시 성 페티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을 우리가 이제 그 컨설팅 하다 보면 특히 그 성인의 경우에도 발에 대한 집착, 이 발가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발 냄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단순히 관심이라고 볼 게 아니라 나중에는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거든요. 흥분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성인이면 이제 차라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적 호기심, 성적 뭐 흥분을 유발하는 어떤 하나의 시각 자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직 어린 애니까 애니까 그거를 막 성에다 갖다 붙이면 솔직히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리, 가슴 등 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리랑 가슴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적에 관련된 행동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리 만질래요.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웅이 선생님, 그거 왜 그럴까요? 농담이에요. 남자 쌤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발이 좋을까요? 아 웃겨.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관찰하셨고 아까 QABF 통해 가지고 부모님도 작성하시고 선생님들도 작성해서 비사회적이다. 비사회적이란 말은 이제 그 어떤 그 즉각적인 감각, 자동적 감각 추구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근데 관심 습득의 요소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한테 관심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신체적,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은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신체적으로 쓰셨네. 하여튼 이제 그 QABF에서 근거해서 쓰셨어요, 지금 이 선생님은. QABF에 근거해서. 근데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설적 기능이 나오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가설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관찰, ABC, 데이터, 기록지, 작성 및 분석, 삼포도 조사를 하면 체육 시간에만 점심 시간에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삼포도 조사. 그리고 교사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간접 기능 평가 체크리스트인 뭐 QABF든 뭐든 뭐 이거를 뭐 교사, 부모, 실무자에게 어, 배, 어, 배부 선생님께서 더 잘 쓰셔야 돼요. 배부 작성 하도록 하였다. 뭐 이렇게 한국말 제가 잘 못 써가지고 좀 조리 있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 가설적 기능이 어디서 왔냐는 건데 직접 관찰, 에비스 데이터 기록, 두두두두두 그리고 간접 기능 평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행동은 이 행동의 가설적 기능은 다음으로 다음에 다음으로 뭐 예상된다. 다음에 이 행동은 다음에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뭐 예측된다 예상된다 뭐 예상된다 말이 좀 말안 되네요 그죠? 음, 그냥 가설적 좋은 말도 써주세요 가설적 기능 써주세요 1, 2, 3 이렇게 그래서 복합적 기능이죠 그죠? 뭐 복합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써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특별히 표적 행동이 나타나는 선행 사건은 언제였느냐? 요거는 사실은 위에 거 ABC 데이터랑 연결되는 거죠. 언제? 모든 쉬는 시간에. 관찰 가능한 행동은 일단 텐션이 전조 증상, 텐션이 높아져요. 약간 흥분합니다. 집중력이 약화돼요. 그리고 맥락과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누구누구 다리 로봇 다리 만질래요? 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전조 행동이라 그러나 이제 요런 그 상황이 있어요. 요 상황이. 그러면 요 상황을 이제 적어놔야지 나중에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죠. 배고픔이 느껴질 때쯤 친구들이 서서 어수선한 시간 이럴 때에 또는 특정 학생이 있어요. 특정 여학생이 있어요. 그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다리를 만진다. 뭐 이런. 요거는 이제 ABC 데이터나 산포도를 통해서 알게 된 환경적 그 선행 사건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 목표 행동은 요거. 그다음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대체 행동 교수 전략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요거 잘 쓰셔야 돼요. 기능평가는 어쩌면 그냥 1단계인 것이고 이걸 잘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략들이 많지만 항상 다르냐? 그렇진 또 않아요. 애들이다 보니까 학교이다 보니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차별 강화 얘기 또 꼭 나올 것이고 사회성 이야기 얘기 꼭 나올 것이고 토큰 경제, 토큰 보드 얘기 꼭 나올 거고 뭐 그죠? 그다음에 환경 뭐 전략들 뭐 환경 수정 책상 어디 앉힌다든가 뭐 그런 것들 뭐 타이머 스케줄 이런 게꼭 나올 거고 뭐 타이머 스케줄 이게 증거 기반이니까 무조건 나와야죠. 시각적 지원 이거 좀 기본적으로 다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아이한테 얘한테 좀 이렇게 그 개별적인 것들 나와야 되고 좋은데요 큰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행동이 그 얼마나 어려우면 행동 중지의 계획을 쓰겠어요? 제가 오늘 그 법제처 법령에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그 이름을 잘 몰라서 초중등 초중등 학생 지원법에서 아이가 그 어떤 행동에 어려움이 있다. 뭐 문제 행동이 있다. 그러면 IP 개별화 교육 계획에다가 행동 중재 계획서를 첨부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명시된 지 오래됐는데 한국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안 하시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 막 컨설팅 이런 열풍이 불면서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아시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서가 개별화 교육 계획에 첨부가 되고 그러면 아이들의 그 시스템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야 될 요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요소들이 중요하고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거는 또 모든 행동 중지 계획서에 다 있어요. 후속 결과, 그 만약에 그 행동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예방을 하려고 하고 대체 행동 교수 전략 여기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다 찡찡찡 하면서 바닥에 누워서 울기 시작하면 5분이 지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수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선행 전략을 몇 가지만 시도해 봤는데 지금 지난 두 세션 동안 문제 행동 횟수가 제로가 0이 됐어요, 지금. 너무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그 행동이 다시 탁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의 행동 중재 계획이 뭐라고 써 있냐면 걔가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서 징징징 하면서 바닥에 들어놓으면 일단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그 아이한테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접근한다. 이게 이제 일단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선생님이 접근하실 때 그 팩스 그 여러 가지 그림 카드들을 동시에 말로 하는 것보다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실패했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런 이유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몇 가지 후속 결과로서 이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걸 전환시킬 것이냐. 근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진정이 되면 괜찮은데 진정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숨 고르기 시도한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그때는 뭐 안전한 공간으로 그죠? 뭐 어떡하면 기다려야지. 다른 애들을 다 대피시킨다. 뭐 아니겠어?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애들 다 나가는 거죠. 걔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 아메리칸식이고요. 그 아메리칸식인데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데리고 나갈 거예요? 아이들을 움직인다면 에스코트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단 말이죠. 안전한 공간으로. 그때는 이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신체 개입이라고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수료한 사람이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 손잡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고 나가는 것도 안 되고 뒤에서 번쩍 드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런 것들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다 그냥 암묵적으로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그런 그 안전한 예방과 지원, 뭐 위기 관리, 서울에서는 뭐 PCMI인가? 뭐그 프로페셔널 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PCM 이라면서 돈 뭐 300불인가?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내면 이틀에 걸쳐서 수료해주고 그러죠.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만큼 아이 몸에다 손을 대는 것이 이게 법적, 윤리적으로 이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위기 상황이면 애들이 울고불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격 행동이 나오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그때 그냥 내가 뒤에서 번쩍 애가 어리니까 번쩍 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그런 그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두리뭉실하게 그죠? 이 선생님은 이거를 쓰신 선생님은 서울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인데 서울에서는 그 위기 관리 행동 프로그램에 소수 인원이 가서 수료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이미 인식들이 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훈련을 마친 인원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방은 열악하단 말이죠. 열악한 데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될 경우 최소한의 신체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말은 뭐냐면 최소한의 신체 촉구를 통해서 안전하고 자극이 적은 곳으로 뭐 이렇게 써야죠 뭐 방법이 없죠. 이렇게 써야지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신체 촉구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사실은 선생님들 각자가 다 다른 모양을 구상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기 관리에 관한 이 매뉴얼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PCM 가서 나 수료 받았어. 그러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런 모양으로 데리고 나가겠구나. 딱 정해져 있어요, 모양이. 가장 안전하고 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그 모양이구나. 그럼 부모님도 근데 지금 아직 그거는
시기적으로 아직 특히 한국이나 그 지방인 경우는 더욱더 시기적으로 아직 어, 시대를 제가 너무 앞서간 얘기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행동중재 계획 요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어, 요번 한 달 또 고민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다양한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장점, 단점 분석하는 거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니까 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무섭죠. 위기 막 이러니까 무섭지. 그지? 위기 관리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랑 샘플 같은 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능하면 하나의 폴더에다 공유를 하든 아니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내든 그래서 행동 중재 계획에 관련된 요것들은 다 하나로 딱 있으면 선생님들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막 저도 컴퓨터 막 everywhere 막 있어가지고 막 찾아내느라 막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딱 놔두시면 좋을 겁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네. 잘 배워서 학교에 나가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